취임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고 이동하는 시간 해당 구간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새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임명 문제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빈 초청 만찬에서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초청 의사를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협의가 오늘 열립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내역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정부는 이걸 바탕으로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4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위험도가 3주 연속 중간 단계를 유지한 가운데 정부는 최근 나타난 확진자 감소세 정체는 연휴 이동량 증가 영향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까지 확장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을 거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를 나를 미사일의 규모와 종류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1년 전보다 47% 넘게 급등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큰 경제적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자유와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시대적 소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토대를 둔 나라의 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하지만 새 정부 앞엔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윤 대통령은 진단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저성장과 실업, 그리고 사회 갈등과 반지성주의 등 다양한 요인이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 난제를 풀어갈 핵심 화두로 자유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것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나라의 주인, 자유시민을 위해 공정의 가치도 역설했습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빠른 성장과 도약이 필요하다며 그 해법으로 과학과 기술,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기존의 대북 원칙론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경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중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어제 취임식에선 국정농단 사건 악연으로 얽힌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포함해서 전직 대통령 가족들도 대거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취임 단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난해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손을 맞잡고 환영했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 뒤 행사장을 빠져나갈 때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끝까지 배웅했습니다. 국정농단과 탄핵, 검찰총장 임명 등으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인연의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모두 한자리에 한 겁니다.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 가족들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사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현 씨와 김현철 씨도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물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민주당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도 새 정부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어제 취임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새 정부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제와 부동산 문제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까지 새 정부의 다양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김재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국회의사당 앞마당. 시민 4만여 명이 초대받은 만큼 취임식 시작 2시간 전부터 입구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단상 위에 오른 국민희망 대표, 또 시민들의 표정에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천행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지, 저로서.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이런 큰 행사에 초청됐다는 것 자체가 떨리네요.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로는 하나같이 경제와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가장 경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희는 경제인이라 경제 쪽으로 부동산, 젊은 분들, 젊은 아이들의 그 주택난. 부동산 가격을 낮춰서 우리 청년들도 집을 구해서 시집 장가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여전한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극복해달라는 염원과 함께 특히 긴 터널을 지나온 자영업자들은 완전한 회복과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2년 동안 집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규제 같은 마음을 좀 풀고 이번에 또 소상공인들 지원해 준다 그런 걸 그걸 좀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층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기대했고 젊은 세대들한테 일자리 얻을 수 있는 기회 많이 주시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가치들을 잘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공정한 것들이라던가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은 대통령의 약속이 현실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된 거 축하하시고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YTN 김지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저부터 현충원 참배, 취임식까지 남편인 윤 대통령과 함께 했는데요. 향후 영부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사저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 다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이들이 건넨 꽃을 받고서는 환한 웃음으로 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비공개로 사찰을 방문하거나 사저 인근을 산책하는 모습이 간간히 포착되기도 했지만 공식 석상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현충원 참배 뒤 하얀 원피스로 한복한 김 여사는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취임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직접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눴고 단상에 올라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도 고개를 숙여 취임식 참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취임식장을 떠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살뜰히 챙긴 김 여사는 취임식 내내 윤석열 대통령과 밀착 동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대통령실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받아왔던 만큼 조용하고 차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취임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근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이동하는 시간 해당 구간에 교통 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과 새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임명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해외 경축 사절을 접견하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도 환담을 나눌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출근길에서 신나게 일해보자고 참모들을 독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1호 결재는 국회로 보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산 집무실에 공개적으로 처음 출근하는 길, 윤석열 대통령은 박수 세례에 꽃다발까지 받으며 참모들과 일일이 힘주어 악수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들뜬 분위기.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봅시다. 한번 열심히, 한번 신나게 우리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자, 같이 하실 거죠? 네! 국방부 본관으로 20년 가까이 쓰였던 새 집무실엔 공항과 무궁화가 뒤섞인 대통령 표장이 처음 개양됐고 집무실에도 금색 상징이 자리했습니다. 취임식을 마치고 출근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5층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1호 결재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까지 받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장관 후보자 7명 임면에 서명하며 초대 내각도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차관급 20명에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속전속결로 임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5수석 등 핵심 참모들과 함께한 대통령으로서의 첫 대면 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자유를 소재로 해서 취임을 하고 선거 때 그 쉰 무기 다 낯을 안 하고 목소리가 잘 나올까 했는데 마이크가 워낙 좋아가지고. 취임하시는 동안에 한강 상공하고 여의도 상공에 진짜 무시게 하고 꼭 그 시민들이 찍어서 SNS에 막 올리고 있고 날이 워낙 좋았고요. 근데 햇볕이 딱 직사하니까 이렇게 앞을 보기가 양쪽에 신나게 일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굵직한 동료와 함께 용산 시대가 힘차게 막을 올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용산으로 옮긴 새 대통령실의 내부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대통령과 주요 참모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게 특징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무실 안 응접용 테이블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에 결재합니다. 바로 옆에 마련된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곧바로 참모진들과 회의도 진행합니다. 그동안 추가 공사와 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용산 새 대통령실의 5층 집무실 모습입니다. 집무실에 놓인 응접용 테이블과 황금색 봉황 장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본관 집무실을 떠올리게 하고 원형 테이블은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을 연상하게 합니다. 대통령과 주요 참모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대통령실 측은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참모방에 수시로 드나들며 대화하듯 한 공간에서 격의 없이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2층 집무실 공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2층과 5층을 오가며 업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지가 한 곳으로 특정되지 않아야 경호나 보안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1층 전체는 기자실로 운영됩니다. 기존 청와대의 경우 집무실이 있는 곳과 기자실에 해당하는 춘추관이 별도 건물이었습니다. 1층 가운데에는 브리핑장도 임시로 마련됐는데 정식 브리핑룸은 한두 달 안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건물 지하 2층과 3층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내걸었던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참모들과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집무실 아래 기자실을 마련한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인 만큼 어떻게 운영될지에 국민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립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내역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에 국회에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30조 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주요국 외교사절 등을 만나며 숨가쁜 외교 행보를 개시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온 왕치산 부주석은 윤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의 중국 초청 의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려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축하 사절단으로 온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중국 측 인사 가운데 가장 고위급으로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입니다. 경륜이 풍부하신 왕치산 부주석님을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왕 부주석은 윤 대통령에게 양측이 편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시 주석의 말을 전하고는 한중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안도 했는데 전략적 소통 강화, 한반도 문제 협력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한일 정상회의 개최를 존중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자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절단이 덕담 수준의 대화만 나눈 것과 달리 정상 간 중요 내용까지 공개한 건데 윤석열 정부의 한미, 한일 밀착 행보를 견제하고 한반도 현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도 장관급 축하사절보다 격을 높여 해리스 부통령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앤 호프 변호사를 단장으로 한 외교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사절단은 오는 21일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President Biden has asked that I personally deliver this letter to you, expressing his congratulations and desire to work with you over the next 5 years. 일본 외무상으로는 4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역시 친서를 전했는데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시다 총리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총리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日韓関係の改善は待ったなしで認識しております。 이례적으로 고위급 사절단을 보낸 주요국들이 한반도 정세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바로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까지 확장해 핵물질 생산에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은 현재 시간 10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에서 핵 분열 물질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것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 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고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전군 주요 직위자 회의가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이종섭 장관의 취임식 직후 작전 사령관급 지휘관과 각급 총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전군 주요 직위자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각군 본부와 작전 사령부급 이상부대 대비태세 점검과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군 동향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대응책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5년 동안의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고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 평산마을에서 보내게 될 제2의 삶, 새로운 출발,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얽매이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원해 주실 거죠? 저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에서의 공수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겸손을 약속했고 야당에선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늘 국민의 뜻을 살피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매서운 해초리와 질책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대선 승리는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며 야당과도 협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에 진정성과 실행력이 담겨야 합니다. 대선을 치르면서 적대와 분열의 진영 대결로 시민들은 싸우고 사회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때만이 정치도 좋아지고 시민들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동시에 열립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김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같은 시간 이영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인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향후 개편 방향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정부기관 납품 문제를 비롯한 이해충돌 의혹과 소상공인 정책 관련 전문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보 수립 이후 최고 권력자들이 머물렀던 공간인 청와대가 74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7분 손에 매화꽃을 든 국민대표 74명을 필두로 사전 신청을 거쳐 당첨된 국민들이 철문을 열고 이제 청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장객들은 문화재청이 청와대 개방에 맞춰 개막한 공중문화축전 공연을 감상하고 곳곳을 다니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처럼 청와대가 전면 개방되면서 경내 모든 문화재도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하루 수만 명의 시민이 직접 볼 수 있게 된 뜻깊은 문화유산을 김태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옛 청와대 본관 자리인 수궁터의 고목은 자태가 남다릅니다. 고려 충렬왕 때 뿌리를 내린 이 주목의 수령은 744년입니다. 나무 줄기는 말라있지만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산다는 주목. 경복궁 후원으로 만들어진 뒤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그리고 경무대 청와대의 변천을 거쳐온 이곳의 오랜 역사를 지켜봤습니다. 대통령 관저 북쪽에는 청와대 불상, 미남불로 불리는 보물이 있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만들어져 경주에 있던 이 석조열의 좌상을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이 서울로 가져왔습니다. 원래 자리인 경주로 불상을 옮겨야 한다는 논란 속에 많은 시민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청와대 안에 보물들이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찾으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보물과 함께 여러 전각들이 지금 청와대 영역 안에 있는데요. 이 유물들을 우리 모두 함께 향유하고 같이 누리는.
불상에서 가까운 곳에 휴식을 위한 정자 오운정이 있습니다. 사방에 문을 낸 오색구름 정자는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한 뒤에 세워졌습니다. 남동쪽 아래로 내려가면 침류각이 나옵니다. 연회를 베풀기 위한 건물로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한옥 건축 양식으로 미루어 192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라는 게 문턱이 없어진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가까워지는, 친근해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의 70년 이상을 집무했었던 곳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었다는 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청와대 옛 본관 자리는 과거 경무대였고 그 전에는 육문당과 육무당이 있었습니다. 천하제일복지, 천하제일의 명당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영역을 함께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활동 무대였던 청와대. 이제 하루 수만 명의 시민이 즐겨 찾는 역사문화적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어제 청와대 개방에 앞서서 아침 7시 청와대 동쪽 춘추관 근처와 서쪽 7공에서 북악산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열렸습니다.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 만에 북악산, 즉 명승 백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완전히 개방된 겁니다. 이에 따라 광화문에서 경복궁을 거쳐서 조선시대 한양의 조산인 백악산 명승에 이르는 역사적 중심축을 도보로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방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른데 5월부터 8월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산할 수 있습니다. 개방된 백악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어서 드론 비행과 촬영은 금지되고 흡연과 음주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뒤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위험도 역시 3주 연속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나타난 확진자 감소폭 둔화는 연휴에 이동량이 많아지며 생긴 현상으로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평균 3만 8천여 명씩 발생했습니다. 전주에 5만 8천 명씩 생겼던 것과 비교하면 34% 줄었습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에 맞춰 7주 연속 줄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0.72로 환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채 감염시키지 못하는 수준이 6주 연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정부의 주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는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전국과 수도권은 중간 단계로 내려온 지 3주째고 비수도권은 2주째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입국한 5명이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에 감염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위험 요인은 여전합니다. 이 변이는 오미크론보다 전파 속도가 30% 빠른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20%가량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라든가 또 다른 국가에서 빠르게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중증도 같은 경우라면 특별히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률을 높이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까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또 최근 징검다리 연휴를 지나며 신규 환자가 잠시 반등한 데 대해서는 연휴의 활동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높은 발생 증가를 보인 것은 10대와 20대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도 유행 감소폭이 둔화할지와 정체기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조금 더 경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젯밤 9시까지 4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2천여 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단 6천여 명 줄었고 일주일 전보다는 5천여 명, 2주일 전보다는 3만 2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동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코로나19를 확진하는 체계가 연장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신속항원 검사 확진이 필요성과 양성 예측도에 큰 변화가 없다며 기한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료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오는 12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한국 등 주요국 정상과 두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서 연설할 것으로 알려져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제 정상회의에 얼굴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인 독일, 벨리즈, 인도네시아, 세네갈 등 공동 주최국 외에 한국, 일본, 캐나다, 인도 등 15개국가량과 유럽지평위원회, 세계보건기구 WHO 등 국제기구도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대응 강화, 백신 접종 확대, 취약계층 보호, 미래의 전염병 대유행 방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7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베이징시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달 25일 이후 30명에서 70명대의 신규 감염자 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또 시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강력한 봉쇄 격리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의 양태와 지금 우리가 미래에 예상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러한 접근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를 표시했다며 다른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무기 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남부의 항구 도시 오데사를 연일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의 한 창고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간신히 껐지만 시설은 초토화됐습니다. Находимся на объекте, в который попала русская ракета. Всего было выпущено по Одессе 7 ракет. Да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работающее предприятие, на котором шел рабочий процесс.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까지 동원해 오데사의 호텔 2곳과 쇼핑몰을 폭격했습니다. 킨잘은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음속보다 5배 이상 빨라 요격이 쉽지 않고 핵탄두 장착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는 서방의 무기 유입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Вперше за десятки років в Одесі немає звичайного руху торговельного флоту, немає звичайної портової роботи. Напевно, цього в Одесі не було ще. 각각 세계 4위와 6위 규모인 우크라이나의 옥수수와 밀 수출은 대부분 오데사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의 일부 국가까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Ukraine is the wheat basket. 8 billion euros of wheat right now from last year's harvest. They cannot export it. They have no access to the sea. This is one of the key issues that we must address.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곡물 가격 폭등세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이미 코로나19 사태와 내전, 기후변화와 경제 위기 등으로 수천만 명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또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현지 시각 10일 현재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갤런, 즉 3.8리터에 4.374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1년 전보다 47.4% 급증해서 미국인들은 주유할 때 1년 전보다 갤런당 1.407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석유 제품 가격 급등의 배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 교란으로 분석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온 것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책 관련 연설 직후 관련 질문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무엇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4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인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아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정부 내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세금 부담에 집을 팔지 않던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서 매물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첫날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8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시행 첫날이지만 부동산을 찾는 고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맨 처음에 뭐 팔라고 할 때, 또 양도세 중과하라고 할 때, 그럴 때 많이 조용했기 때문에 지금 뭐 다주택자 뭐 그렇다고 해서 뭐가 나온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일부 매수 문의만 있을 뿐 극적인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 시행 이후 가격 변화를 지켜본 뒤 매물을 다시 내놓겠다며 기존 매물을 걷어들인 매수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년 정도는 시간이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려간다 뭐 하는 시장도 있고 시장 매수자가 없으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양도세 중과 1년 면제 방안을 발표한 이후 매물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 3천여 건에서 3천여 건 증가했고 경기도는 7,900여 건, 인천은 1,600여 건 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매물이 증가했더라도 거래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같은 추가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6월 1일 보유세 기산일 전까지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만큼 대부분은 향후 정책 변화를 지켜보면서 매도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도 잇따른 금리 인상 부담 등으로 당장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지금 가격보다는 저렴한 분양주택이 나온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을 매물도 서울 중심에 있는 똘똘한 한 채보다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있는 주택으로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 7일 만 55세의 나이로 별세한 고 강수연 배우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10시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립니다. 영화인장으로 치러지는 연결식에서는 배우 유지태 씨가 사회를 보고 김동호 장례위원회 위원장과 임권택 감독과 연상호 감독, 배우 문소리, 설경고 씨가 추도사를 합니다. 고인의 연결식은 영화진흥위원회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장지는 용인 추모공원입니다. 오늘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과 천도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지난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정부가 주최해왔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하늘을 여는 빛, 새로운 길을 잇따란 주제로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2014년부터 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황토현 정적지에 조성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개원식도 함께 열립니다. 코로나19로 단체 스포츠가 어려워지면서 청년층 사이에서도 골프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골프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인 뒷땅치기가 자기도 모르게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손이 아파도 참다가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겨울 골프를 치다 손에 통증이 시작된 김채근 씨. 모래벙커 주변에 얼어붙은 땅을 3개 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 아픈 걸 참고 골프장에 나가기를 반복하다 손가락을 굽히지 못할 만큼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늘진 부분에는 얼어있는 부분이
표면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요. 모래가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거리도 있고 뻥긋이 하시니까 이제 3개 친다고 쳤는데 생활하는데 전혀 뭐 문제를 못 느낄 정도였었고, 그게 이제 주말에 공 치면 조금 더 아프고. 진단 결과는 유구골 골절, 손바닥 아래쪽에 힘줄을 감싸듯 생긴 뼈가 부러진 겁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고 통증도 심하지 않아 버티다 증상이 악화했습니다. 석 달 만에 손만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를 다시 찾아 수술한 끝에 통증을 씻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뼈가 부러질 만큼의 손상이 아니라고 환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처음에 수술 다치고 나서도 손을 다 쓸 수 있고 견딜 만한 정도의 통증이 계속적으로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진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젊은이들이 골프를 시작했고, 스크린 골프장까지 대중화하면서 골프 인구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덩달아 골프를 하다 손을 다쳐 병원을 찾는 사람도 코로나19 이후 20% 정도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히 몸을 풀지 않으면 골프 연습도 언제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운동하기 전에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그립을 들고 20분, 30분 이상 계속 하는 그런 운동은 연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통증을 참고 병원 치료를 미루지 말고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 병원을 찾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뼈는 이상이 없다. 오늘은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지만 낮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서 아침에도 크게 쌀쌀하지 않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 2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겠지만 예년 기온을 여전히 2도가량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도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6.8도, 광주는 16.6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데다가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도 무척 심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취임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고 이동하는 시간 해당 구간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과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임명 문제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결재하며 한덕수 카드를 접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오늘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번 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까지 확장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을 거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를 날을 미사일의 규모와 종류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1년 전보다 47% 넘게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큰 경제적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16분 정도의 분량의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면서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회 권력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양극화 심화와 사회 갈등으로 공동체 결속이 흔들리는 현재 사회상을 우려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는 반지성주의를 꼽았습니다.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검찰총장 시절 겪은 지난 정부와 갈등을 상기시키면서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할 보편적 가치로 자유를 꼽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16분에 걸친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민을 포함해 가장 많은 35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자유에 힘을 실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자유의 확대라며 성장과 평화의 동력으로도 무게를 뒀습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시민과 세계를 10차례 넘게 언급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시대정신으로 내걸고 정치에 뛰어든 윤 대통령이 공정만 3차례 언급했을 뿐 상식은 입에 담지 않은 점도 눈에 띕니다. 당선 직후 강조했던 통합이나 소통은 단 한 차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분량은 3,300여 자로 전임 대통령들 취임사보다 짧았지만 약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한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길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취임식 직후에 국회로 보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결재하면서 공식적인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국방부 이종섭, 환경부 한화진, 고용노동부 이정식,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해양수산부 조승환 등 장관 7명을 임명했습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정무직과 각 부처 차관 임명도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서 본회의 인준 표결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늦어도 추경안 관련 시정 연설이 잡힌 오늘 16일 본회의에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만큼 우선 이번 주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총의를 모은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외빈 초청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고 새 정부가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들어옵니다. 취임 첫날 마지막 공식 일정인 외빈 초청 만찬에 참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건배사를 통해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강조했고 우리 온 세계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만찬사에서는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는데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 당당한 외교를 표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전략 공조가 중요하다며 이달 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첫걸음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에도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첨단 기술, 공급망 보건 같은 글로벌 현안에서 더욱 실천적인 협력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날 만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축하 사절단은 물론 오부 요인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 등 재계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만찬 메뉴로는 온 국민의 화합이라는 의미를 담아 전국 각지의 특산품을 사용한 퓨전 한식이 제공됐습니다. 만찬에 앞서 국회에서는 취임을 축하하는 연회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도 국민의힘도 아닌 국민과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며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우리의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로서 밝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치를 이뤄내야 하는 데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포함해 내각 구성도 난항이 이어지는 상황. 윤 대통령은 도와달라, 함께 해달라는 말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국 초청 의사를 전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안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임 축하 사절단으로 방한한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어제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윤 대통령을 예방해 시진핑 주석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바란다며 초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더글러스 엠호프 단장을 비롯한 미국 축하 사절단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하고 한미 양국의 우위를 다졌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인 엠호프 단장은 이 자리에서 5년 동안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는 뜻이 담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인사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특사로 방한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 축하 사절단도 접견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이 전달한 친서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는 걸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지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이어 경축 연회까지 참석했습니다. 김 총리가 건배사를 할 때는 큰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문재인 정부 총리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이 입에 익어서 그러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의 힘찬 출발과 성공을 위하여 건배를 제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입은 원자재값 고공행진으로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돈 쓸 일도 많은 상황이라서 자칫 올해 무역과 나라 살림 모두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난제에 맞닥뜨린 모습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국가사회 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해 쓰고 수출 비중도 큰 우리나라에선 대외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7억 3천만 달러 흑자로 23개월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7억 7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상품 교역의 결과를 뜻하는 상품 수지의 부진입니다. 수출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상품 수지가 1년 전보다 30% 넘게 쪼그라든 겁니다. 원유가 80% 넘게 오르는 등 국제 원자재 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한 탓입니다. 상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며 상품 수입은 에너지류 가격 급등으로 원자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5.1%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4월 이후입니다. 지난달 전체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뜻하는 무역 수지는 26억 6천만 달러 적자로 한 달 전보다 적자 폭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난달엔 경상 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유가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가 한동안은 지속될 수도 있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코로나19가 맞물리면서 올해도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재정수지 적자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민간, 시장, 기업 중심의 경제 운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우선 과감한 규제 계획을 통해 우리 기업의 창의적, 혁신적 경영 활동을 꽃피우고 여기에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정책과 고물가 같은 변수도 적지 않아서 새 정부가 경제 위기를 돌파할 능력을 보여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오늘 공식 출범하고 2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 첫 추경인 올해 2차 추경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전체 규모가 35조 원을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3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헌정 사상 첫 검사 출신이자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 정부 5년간 검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직접 수사권 제한, 검수완박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말을 아꼈지만 검찰권이 강화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을 두고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다가 끝내 총장직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국면에서조차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검수완박 법안이 넉 달 뒤 시행에 들어가고 여소야대 전국 속에 당장 법을 바꿀 수도 없지만 윤석열 정부 5년간은 점차 검찰권 강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먼저 국정과제를 통해 새 정부의 검찰 청사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또 의견 조율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또 검경 책임수사제 도입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우선수사권 폐지도 국정과제로 올라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와 부서를 넓히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뒷받침에 나설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검찰권 강화의 근거입니다.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또 고발 사주 의혹 등의 논란으로 지난 정부에서 거듭 축소된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실과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을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검찰 수장까지 역임한 첫 대통령 취임에 검찰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신중한 모습입니다. 당선인 시절 검수완박 국면에서 해준 게 없는 만큼 이제는 좀 역할을 해줄 것이다. 망가진 검찰을 정상화해줄 것이다란 기대와 함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2라운드에 나설 가능성 때문에 급하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총장 시절 비판받은 특수통 중심의 편향된 인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검수완박으로 귀결된 지난 정부 5년 동안 검찰은 그 어떤 조직보다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친정 출신 대통령이 그려낼 향후 5년의 변화를 검찰과 국민 모두 기대와 우려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까지 확장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을 거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은 현지 시각 10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것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 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고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간 일촉즉발의 시기였던 지난 2018년 1월 주한미군 가족들에 대한 소개령을 내리려다 결국 접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발간한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책에서 육군 장관 취임 넉 달 전인 2017년 7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9월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이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었다면 매우 심각한 위협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11월 취임했을 때 우리 초점은 육군의 미래가 아니었다며 당면한 도전은 한반도 정세와 주한미군 태세, 실질적인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물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역대 최고가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휘발유 값을 비롯한 물가 급등이 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어려운 문제이지만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갤런, 즉 3.8리터에 4.374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47.4% 급등한 것으로 역대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 가격도 갤런당 5.55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가장 기름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주는 갤런당 5.841달러까지 뛰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석유 공급 부족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30달러 선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Because of the supply chain issue that's in the Russian issue, because these are, issues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he has to basically work with other governments to address them.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 국내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세금을 부과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임금 인상을 주고 역사적인 수준으로 적자를 줄이고 대기업과 부유한 미국인들이 정당한 몫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물가 급등을 잡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다만 휘발유값 상승 등 최근의 물가 급등은 외부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Some of the roots of the inflation are outside of our control, to state the obvious. But there are things we can do and we can address and we need to do. 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에도 제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연준으로서는 돈줄 제기에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가 당시 특검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딸 정유라 씨도 최근 조국 전 장관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는데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최 씨 모녀의 행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최 씨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과 이규철 전 특검보 등을 상대로 모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특검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최 씨가 파렴치한 국정농단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압수한 최 씨의 휴대전화 패턴과 똑같았다는 당시 브리핑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최 씨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장 5년 넘게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허위 증거에 의해서 감옥에 살게 될 경우에 사실 몇백억 원을 청구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지난 4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5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용한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정 씨는 당시 공분을 일으켰던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는 발언 등은 탄핵 국면 이전에 올린 사적인 게시글이었는데 조 전 장관이 이를 공유하는 바람에 후안무치한 사람이 돼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문불출하던 정 씨가 6년 만에 공개적으로 입을 열고 약속이라도 한 듯 최 씨까지 잇따라 법적 다툼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녀의 행보가 때마침 촛불 정부가 막을 내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시기가 공교롭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외적으로는 화해 기류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최 씨 모녀의 행보를 놓고 이제라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다는 보수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고소와 소송을 대리하는 인사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국정농단 사건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최 씨 측은 별도로 검찰과 특검에 제출된 태블릿 PC 2대가 자신의 소유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따로 낸 상태인데 핵심 증거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테러하자는 글을 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서로 이미 동행해 들어가면서 실제 테러를 준비했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했는데 경찰 조사에선 장난삼아 올린 글이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일단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켰고 추가 조사를 거쳐서 게시글을 올린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네, 프로농구 서울 SK가 인삼공사를 꺾고 구단 첫 통합 우승의 꿈을 달성했습니다. 주전 가드 김선영이 MVP에 선정됐고 전희철 감독은 사령탑 첫 해 통합 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차전에서 끝내겠다던 SK는 전반까지만 해도 장기전으로 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3쿼터 한때 12점 차로 끌려갔는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건 역시 SK의 최대 강점, 속공이 살아나면서부터였습니다. 무서운 집중력으로 속공 득점을 잇따라 성공했고 정규리그 MVP 최준용의 폭주가 시작되며 순식간에 따라붙었습니다. 분위기를 가져온 SK를 체력이 고갈된 데다 스펠맨까지 퇴장당한 인삼공사는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잠시를 들썩이게 하는 24점 차 대승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챔프전 우승은 4년 만이자 통산 3번째지만 정규리그 1위에 이어 챔프전까지 제패한 건 창단 이후 처음입니다. 스피드 농구의 중심에서 팀을 이끈 베테랑 가드 김선형이 생애 첫 플레이오프 MVP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가 정규리그 MVP도 받아보고 올스타도 받아봤는데 파이널 MVP를 못 받아봐서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오늘 달성을 한 것 같고요. 코치 생활 10년 이후 지휘봉을 잡은 첫 해 통합 우승의 역사를 쓴 준비된 초보 전희철 감독은 선수들의 공을 돌렸습니다. 제가 첫 해 부족한 게 정말 많은데 선수들이 제가 가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채워줘서 감독으로서 정말 선수한테 고맙다는 얘기밖에. 정규리그 개막전 열렸던 컵 대회까지 SK의 완벽한 우승으로 마무리한 2021-2022 시즌. 2연패를 노렸던 인삼공사는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 악재에 왕좌를 내주고 아쉬움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도 하늘빛이 흐리지만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나 높고요. 한낮에도 24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전은 15.1도, 부산은 15.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대전은 26도, 광주와 대구는 27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취임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처음으로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근합니다. 대통령이 이동하는 시간에는 해당 구간에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집무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먼저 오전 9시 용산청사 사무실을 둘러보며 대통령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인도네시아와 캐나다 등 해외 경축 사절을 접견하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도 환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빈 초청 만찬에 참석하며 임기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 참석해 세계가 여러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정부는 튼튼한 안보, 당당한 외교를 표방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미 간에도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보건 등 글로벌 현안에서 실천적 협력을 강구하겠다며 이달 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국 초청 의사를 전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안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중국 측 대표단 접견을 마치며 방중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축하 사절단으로 방한한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어제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윤 대통령을 예방해 시진핑 주석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바란다며 초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왕 부주석은 또 윤 대통령 당선 후 시 주석이 당선 축전을 보냈고 조금 전에도 통화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날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일본의 하야시 외무성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일본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이경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 장관으로는 4년 만에 한국을 찾은 하야시 장관. 기시다 총리 특사 자격으로 취임식에 참석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리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대통령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 전략적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른 시일 안에 일본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박진 후보자와 만나 속도감 있게 정부 간 협의를 추진하자고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입니다. 今後の首脳会談についてはですね、何も決まっておりませんが、私から近くパク長官候補と日本でお会いし、協議を継続したいという旨述べ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하야시 장관은 지난달 일본을 찾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한일 정책협의단과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한국 측도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를 피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을 환영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핵심 현안이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べく日本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韓国新政権と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관계 개선을 위해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아도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 한일 간 입장차는 남아 있습니다. 대화는 시작됐지만 양국 정부와 피해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개책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지만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과 여소야대 전국 속 협치와 국민 통합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입문을 선언한 지 255일 만에 대권을 거머쥔 윤석열 대통령. 대내외 위기 속에서 정치 신인의 신선함이 아닌 국정 최고 책임자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먹고 살기 팍팍한 서민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입니다. 새 정부는 가장 먼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된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칫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다주택 세제 완화와 도심주택 공급 등 부동산 공약을 지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것도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살펴봐야 된다. 2024년 22대 총선 전까지 2년 동안 여소야대 정국이 확정된 정치 지형도 난관으로 꼽힙니다. 정권 교체기에 허니문 기간이 사라진 채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벌여온 터라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관심입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저 득표율 차이인 0.73%포인트로 당선된 만큼 국민 절반을 끌어안을 국민 통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빠른 성장이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은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국민과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다면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를 강조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것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다시 한번 언급한 겁니다.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도약과 빠른 성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거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으며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면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규제 완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변화와 식량,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원전의 적극적 활용도 예상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확보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어제 공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립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내역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걸 토대로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30조 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과 관련한 정부 측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보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결재하면서 공식적인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취임식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국방부 이종섭, 환경부 한화진, 고용노동부 이정식,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해양수산부 조승환 등 장관 7명을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여야 합의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로 윤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일괄 임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무력 위협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과 획기적인 경제 지원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자유와 인권 기반의 보편적 국제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글로벌 리더로서 주도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외교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먼저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북한 경제를 도울 획기적인 지원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보편적 규범 수호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난 외교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가치 동맹, 즉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청사진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세에 개장 초 크게 반등했으나 오후 들어 오름폭을 축소하면서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다우지수는 84.98포인트, 96포인트, 0.26% 하락한 32,160.74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9.81포인트, 0.25% 상승한 4,100.05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4.42포인트, 0.98% 오른 11,737.67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또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현지 시간 10일 현재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갤런 즉 3.8리터에 4.374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1년 전보다 47.4% 급증해서 미국인들은 주유할 때 1년 전보다 갤런당 1.407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가장 기름값이 비싼 주는 캘리포니아로 갤런당 5.841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 가격도 갤런당 5.550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석유 제품 가격 급등의 배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 교란 탓입니다. 러시아가 서방 세계 무기 도입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연일 집중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가 가중되는 연쇄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의 한 창고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간신히 껐지만 시설은 초토화됐습니다. Находимся на объекте, в который попала русская ракета. Всего было выпущено по Одессе 7 ракет. Да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работающее предприятие, на котором шел рабочий процесс.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까지 동원해 오데사의 호텔 2곳과 쇼핑몰을 폭격했습니다. 킨잘은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음속보다 5배 이상 빨라 요격이 쉽지 않고 핵탄두 장착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는 서방의 무기 유입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Вперше за десятки років в Одесі немає звичайного руху торговельного флоту, немає звичайної портової роботи. Напевно, цього в Одесі не було ще. 각각 세계 4위와 6위 규모인 우크라이나의 옥수수와 밀 수출은 대부분 오데사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의 일부 국가까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Ukraine is the wheat basket of Europe, and it's sitting on 8 billion euros worth of wheat right now from last year's harvest. They cannot export it. They have no access to the sea. This is one of the key issues that we must address.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곡물 가격 폭등세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이미 코로나19 사태와 내전, 기후변화와 경제 위기 등으로 수천만 명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군 천여 명이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 항전을 벌이고 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제철소에는 다친 군인 수백 명과 1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대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10일 언론을 통해서 1,000명 이상의 군인이 제철소에 남아있으며 이 중 수백 명은 부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제철소에는 우크라이나군 2,000명이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속된 러시아군의 공세로 전력이 약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조스타 제철소에서는 민간인 대피 작전도 계속됐지만 여전히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탈출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9년 만에 대규모 대통령 취임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취임을 공식적으로 했고요. 대부분 신문들 이 내용을 주로 다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신문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식 내용 위주로 오늘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취임사를 분석한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직접 또 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예. 16분 정도 분량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유라는 단어가 35번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신문들 주목 많이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모두 취임사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윤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을 썼고요. 반면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신문도 있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통합 메시지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지적했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이란 단어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부분 주목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취임식
그걸 포함해서 정말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빠듯했을 것 같은데 일정 정리한 기사도 있을까요? 예, 다음 신문 보시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정에 국군 통수권 2항부터 시작해서요. 오후 7시 외빈 초청 만찬까지 서울 여기저기를 오가면서 공식 일정을 치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생중계를 통해서 전해진 모습 외에도요. 싱가포르 대통령과 정상 환담을 나누기도 했고 오후 1시 29분에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이나 아랍에미리트, 또 오후 5시 30분 중국까지 외국 경축사절과 접견하는 자리도 쭉 있었습니다. 예. 신문은 이렇게 숨가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 점도 주목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일정 사이에 용산 지역 경로단과 놀이터를 찾아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모습 저희가 YTN에서 또 생중계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오후에 국회에서 열린 경축연회가 있었는데요. 이때에는 윤석열 개인의 승리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승리도 아니다라면서 일종의 화합의 메시지를 냈다라는 부분에 또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어제 취임식 현장에 있었는데 취임식에서 좀 이렇게 눈길을 끌만한 장면들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전현직 대통령과의 만남 이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사진을 차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쪽 사진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인데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뒷모습이 보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사실 이 취임식이 시작되는 그 분위기만 봐서는 이거 좀 묘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작되기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자리를 했고요.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도착을 했는데 올라가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지 않고 자리에 그냥 앉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임식이 끝나고 자리를 나서는 순간 이렇게 서로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고요. 신문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탄핵 후 첫 인사를 나눴다라는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다음 나온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농단 특검부터 시작해서 탄핵, 수감, 사면 등등 이 전현직 대통령의 관계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래도 취임식이니만큼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는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이고요. 크게 불편한 기색 없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가운데 살아있는 대통령 중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만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또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일정 내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SNS를 통해서 종종 행보를 전하긴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의 자리에 모습을 나타낸 건 작년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후 135일 만이었습니다. 아마 취임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윤 대통령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걷는 모습이 보였고 신문은 이를 두고 조심스러운 내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 각 자리마다 갈아입은 의상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충원 참배, 취임식, 경축연회, 외빈 초청 만찬까지 총 4차례 의상을 갈아입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검은 정장 입은 모습 왼쪽에 나오죠. 현충원 참배 때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밝은색 드레스는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빈 초청 만찬 때의 모습입니다. 어제 입었던 4가지 의상 중에 일부는 영세업체에서 맞춤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자비로 구매했다라는 내용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퍼스트 레이디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대표를 맡고 있는 코바나 콘텐츠, 폐업하거나 휴업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기사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공식 행사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부속실에서 일정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집무실이 지금 용산으로 옮겨갔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완벽히 갖춰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신문에도 이제 용산시대 개막과 관련한 여러 사진이나 그래픽들 싣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오늘 준비한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이 국방부가 사용하던 2층부터 4층 현재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장 6월 중순 정도까지는 5층에 마련된 제2 집무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5층의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함께 보시죠. 보면은 각 수석실과 비서실장실 등이 함께 나란히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신문은 이를 두고 미국 백악관의 웨스트 윙과 유사한 구조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이 실무진과 가까이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안에 보면 원탁,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요. 지금 화면 사진 아래쪽에 나와 있죠. 어제 한 10분 정도 환담을 나누던 모습 담겨 있는데요. 이 원탁은 보통 평등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은 이 자리에서 격이 없는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집무실 원래 집무실은 이제 2층으로 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1층에는 브리핑 룸이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가까운 만큼 소통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실 대통령 취임식 때문에 좀 기사가 많이 묻힌 감이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새벽까지 이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뭐 대부분 비슷한데요. 변죽만 울렸다라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실수가 눈에 띄었다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예. 오늘 대표적으로 그중에 경향신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시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 중 한 명이었고 민주당도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예.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 3시 30분까지 17시간 반이나 진행이 됐는데요. 신문은 송곳 검증이 아니라 헛발 검증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날카로운 질문도 없었고 오히려 실수가 연발된 점을 두고 한 말이었는데요. 갈등만 이어지다가 결국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되지 않았고 현재 장외전으로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정책 검증은 뒷전이 됐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중립성이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생산적인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늘 청문회 시즌이 되면 이렇게 정책 검증 대신 신상 검증만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마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 국민들도 다 느끼실 것 같은데요. 좀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걸려 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을 할지 그것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인물을 다룬 것 같네요. 두 여성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인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죠. 질 바이든 여사고요. 오른쪽은 필리핀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의 모친 이멜다 마르코스입니다. 서울신문은 이 두 사람을 내조의 여왕, 또 사치의 여왕 이렇게 표현하면서 전 세계에 눈이 쏠리는 두 여자다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먼저 왼쪽에 질 바이든 여사 관련 기사를 보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외교 등의 문제로 직접 나서지 못하는 곳에 가서 대신 그 역할을 했다면서 퍼스트 레이디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와 만난 뒤에 바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을 전했다고 하고요. 또 국제사회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뭐 특별한 명함이나 권한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멜다 마르코스, 이번에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의 모친으로 소개를 제가 전해드렸지만 1965년부터 21년 동안 장기 집권한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잘 알려진 부분이 8년 동안 같은 구두를 신은 적 없었다라는 부분, 관저 욕실에 100% 황금으로 만든 세면대를 설치했다. 뭐 이런 부분이 알려지면서 사치의 여왕이자 부패의 상징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이멜다가 아들을 통해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들의 대선 출마도 직접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앞으로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훈수를 두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36년 만에 퍼스트 레이디에서 퍼스트 마더가 됐다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과연 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국민을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조금 더 넓어졌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두 사람이 비교가 확실히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볼까요? 이거 아마 많이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림은 한 번쯤 아마 뭐 예술, 미술 관심 없는 분들도 보셨을 법한데요.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최근에 경매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략 가늠해 봐도 꽤 높은 낙찰가를 기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1억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500억 원 가까이 최종 낙찰가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20세기에 그려진 미술작품 가운데에서는 최고가 판매 기록을 세운 거라고 하는데요. 예. 이전 기록은 피카소의 알제리의 여인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따라서 이 기사 제목이 피카소를 넘은 워홀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작 시기를 따지지 않고 역대 최고 미술품 경매 낙찰액은 1500년대 초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예수의 초상화인데요. 낙찰액이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5,500억 원을 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7일 만 55세의 나이로 별세한 고 강수연 배우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10시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립니다. 영화인장으로 치러지는 연결식에서는 배우 유지태 씨가 사회를 보고 김동호 장례위원회 위원장과 임권택 감독, 연상호 감독, 배우 문소리, 설경구 씨가 추도사를 합니다. 고인의 연결식은 영화진흥위원회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강수연 씨는 지난 5일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등 작품을 남긴 고 김지아 시인이 오늘 영면에 듭니다. 지난 8일 81세 일기로 타계한 고인의 발인식은 오늘 오전 9시 강원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족장으로 엄수됩니다. 발인식에는 고인의 두 아들인 김원보 작가와 김세희 토지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체계가 재연장됐습니다. 검사 정확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3월,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자가 늘면서 신속항원 검사의 양성 예측도, 즉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점을 고려해 추가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 판정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한 차례 연장돼 오늘 13일까지였는데 방역당국이 재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유행 감소세에도 신속항원 검사의 양성 예측도가 여전히 90%를 넘겨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의 종료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편의성과 정확도 측면을 놓고 의견이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확진자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수가를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 것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PCR 기반 진단 검사 체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인구 집단 같은 경우에는 신속항원 진단 검사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게 신속항원 검사 확진 인정 체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진단 키트별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긴급 승인 비슷하게 막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사후 검증을 해가지고 속한할 필요가 좀 있어요. 문제점 있는 거는 이제 아예 그 허가 반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한편 해외 입국자는 현재 PCR 검사만 인정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신속항원 검사 병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18세 이하 확진자 수는 1,687명으로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9,933명의 21.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며칠째 확진자 수 감소가 주춤한 것은 어린이날부터 주말로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에 인구 활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이 학교 전면 등교 이후 학생들의 단체 생활에서 수도와 유행성 이하 전염 등 감염병 발생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학 시기인 봄, 가을철에 유행하는 유행성 이하 전염과 수두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침방울과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단체 생활 중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수두 유행성 이하 전염이 전면 등교 이후
지난 2018년과 2019년 수준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준수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항암제는 거의 주사 형태지만 일부 항암 성분은 용매에 잘 녹지 않아서 비활성 형태로 주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활성 형태로 주입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데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항암 성분을 잘 녹여서 활성 형태 주사제로 바로 쓸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의 대장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활성 물질로 변환돼 약효를 내지만 활성 물질은 용매에 잘 녹지 않아 비활성 물질을 주사제로 인체에 주입합니다. 이리노테카는 전이성 대장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항암제로 비활성 형태이기 때문에 간에서 SN38이라는 항암 물질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는 약 5%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항암 화합물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활성 성분을 잘 녹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용해도가 높은 물질로 약물을 이중으로 둘러쌌습니다. 대장암 항암제의 활성 물질을 주사 형태로 인체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 개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극난용성 약물에다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친수성 화합물을 이렇게 같이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붙임으로써 저희가 1차 입자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1차 입자 자체도 여전히 이 소수성 부분, 난용성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난용성 부분을 녹이기 위해서 양친매성 고분자를 다시 둘러싸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미국 암학회에서 활성 물질의 약효가 비활성 물질보다 4배 정도 더 높다는 내용의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대장암과 위암 등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할 경우 활성 물질을 인체에 직접 전달해 기존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도 효능을 낼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고용량 투여에 따른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국민연금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2,4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말 기준 매달 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 2,472명으로 2020년 437명에서 5.6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2,433명, 여자가 39명이고 최고액 수령자는 월 245만 9,700원을 받는 67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국민연금 시행 첫 해인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보험료 8,255만 원을 냈고 지난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계연금 제도로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서 연금액이 늘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수령을 늦춰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네,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신생기업이나 소규모 업체는 시제품을 만들거나 시험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겼는데 학생 현장 교육장으로도 유익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국제박람회에서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한 중소기업. 배터리 없이 스마트폰에 연결해 쓰는 친환경 디지털 잠금 장치를 개발해 수출을 준비 중입니다. 시제품 제작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경기도의 시제품 제작소를 찾아 이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가정 속에서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시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양산하고 좀 업그레이드하고 양산하는 데서도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운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 아이디어를 실제 시제품 생산으로 실현하고 성능과 내구성 등을 시험하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업체뿐 아니라 특성화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학생들의 실습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부분을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서 조금 더 쉽게 저에게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와닿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제품 제작소는 올해 정부의 메이커 스페이스로도 선정돼
기술 컨설팅과 사업화까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원 메이커스페이스가 경기도 내 ICT, AI, 스마트 제조 창업 플랫폼으로 발돋움하여 스마트 산업 육성,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포기할 수도 있는 신생기업이 시제품 제작소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욕설 음성 파일을 확성기로 재생한 40대 유튜버 안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안 씨는 그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자진 출석했고 경찰은 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을 활용해 치안 업무를 과학화한 공로로 특진까지 했던 현직 경찰관이 드론 장비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A경감을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감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충북경찰청 풀드론팀에 근무하면서 드론 장비와 부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아파트 고층에서 1kg짜리 아령이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가 유리 가림막이 깨지고 바닥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아령이 떨어진 층을 특정하고 고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고요. 또 예년보다는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도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7도, 광주 16.7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도 무척 심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